아랍 이슬람 제국의 등장에서 비잔틴 제국이 아주 어려움에 빠졌었죠. 거의 수도 쪽만 남기고 아나톨리아 반도 쪽도 상당히 잃어버리는 그런 형국에 됐었는데요. 수도가 거의 함락될 위험에 처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그리스의 불이라고 하는 신무기에 의해서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가지는 않았던 겁니다. 제국의 정치가 안정되고 그리고 아랍 제국이 점차 주춤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아랍 제국도 우마이야 다음에 아바스로 이어지면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외부를 침공하는 역할도 작아지고 그러면서 크레타 섬, 여기 있는 게 크레타죠. 그리고 키프로스를 획득을 하게 되는데 또 발칸반도도 상당히 많이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아나톨리아 반도도 많이 획득을 했고 발칸반도도 획득을 함으로써 토지가 늘어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식민들한테 토지세와 인두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서부터 세수가 확장이 돼서 비잔틴 제국이 번성하게 됩니다. 당시 최전성기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여기 히포드롬이라고 하는 전차 경기장도 있었고요. 당시에 인구가 한 50만 명 이상이 돼가지고 상대할 만한 규모는 아파스 왕조의 바그다드 뿐이었다. 그리고 제국에는 각 지역에서 찾아오는 외국인의 상업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스키타인, 페르시아인, 알라니인, 아랍인, 루스인, 유대인, 이탈리아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제국의 수도에 찾아오게 되는데 당시에 기본적으로 귀족들은 상업 활동을 안 했어요. 이건 로마 제국의 전통입니다. 귀족들은 상업 활동을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을 세워서 하거나 해방 노예를 시켜서 하거나 이런 게 원래 로마 제국의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비잔틴 제국에서도 귀족들은 상업 활동을 하지 않았고 중간 계급이나 아니면 외부인들이 상업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인들, 페르시아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콘스탄티노플에 와가지고 상업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국가는 이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은 최고의 상업 중심지가 됐죠. 기본적으로 콘스탄티노플이란 도시 자체가 지정학적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흑해 쪽으로부터 내려오는 북방 교역로가 연결되고 또 실크로드가 육지에서 쭉 오다가 이 트라페주스라는 데에 내려가지고 여기서 배를 타고 쭉 오거든요. 그래서 실크로드의 종점이 콘스탄티노플이었단 말이죠. 또 남쪽에서도 이탈리아의 아말피나 제노바, 베네치아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콘스탄티노플로 들어오게 되고 알렉산드리아나 시리아 쪽에서도의 상인들 이런 사람들도 콘스탄티노플로 와서 교역을 하게 되는 핵심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국은 상인들한테 수출입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가의 부를 창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은 최고의 상업 중심지가 돼서 이런 금화도 발행을 합니다. 비잔틴 제국의 솔리두스 금화가 있었다면 이게 후대에 나오는 솔리두스 금화가 있었죠. 그래서 제국은 상업활동이 촉진할 목적으로 솔리두스 금화를 지속 발행을 했습니다. 이 금화라는 게 유통이 많이 돼야 발행하는 데서 이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유통들을 이 상인들이 이 제국 내에 아니면 제국 바깥에 아랍 제국이나 아니면 이탈리아나 북아프리카나 이쪽하고도 이 솔리두스 금화가 상당히 많이 통용되었을 정도로 이 솔리두스 금화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 금화가 만들어지려면 자연스럽게 제국 내 금은광이 개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금은광이 나오는 이 금화를 가지고 금화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이 지중해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었던 겁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부흥을 하고 정치도 안정되니까 이런 종교의 의식도 많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당시에 이레네라고 하는 여황제도 있었고 테오라도 여황제가 있었거든요. 그 여황제들이 성상에 대한 숭배의식이 강화해요. 이전 시간에 성상 파괴 운동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 레오 3세가 주도했던 그 성상 파괴 운동에서 성상이 다 파괴되었지만 여황제들은 이 성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복원을 시켜요. 새로운 성상도 만들고 숭배의식도 강화하고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고유의식 같은 걸 개발해가지고 그 우상에 대한 그간의 인식 이런 걸 성상을 만든다 그래서 그게 우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종교의 논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인식을 탈피하게 되고 성상, 상하 조각, 필사본, 사파, 모자이크, 프리스코아가 이제 다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8세기에 성상 파괴 운동이 있다가 한 100년쯤 지나서 9세기, 10세기 되면 성상 복원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결국은 제국이 경제력, 정치적이 회복이 되다 보니까 자신감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된 거죠. 특히 아랍 제국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게 많이 생겼잖아요. 아랍 제국도 치열하게 치고 올라오다가 거기도 내부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실 물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제국의 자신감에 의한 이런 변화가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성 황제가 두 명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리네라고 하는 여성 황제가 있었는데 752년에 태어나서 803년에 죽었는데 남편이 죽자 섭정으로 즉위해요. 이 남편이 일찍 죽으면 아들이 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황비가 섭정으로 앉게 되고요. 797년이 되면 단독 황제에 오릅니다. 흡사 당나라의 무죽천처럼 황비가 황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레네가 아테네 출신이어가지고 성상 옹호론자이자 아테네라는 게 원래 성상이 가득 찼던 성상의 도시였거든요. 그런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교회에 성상 만드는 문화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하면서 성상 파괴론자 반란군하고 치열한 다툼을 하게 됩니다. 반란에 가담했던 아들 콘스탄티누스의 두 눈을 뽑는 형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에서는 두 눈을 뽑는 형벌이 자주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두 눈을 뽑아가지고 불능을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수도원에 보내는 일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이런 두 눈을 뽑는 형벌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또 성모 공경의 문화를 자리 잡게 만든 역할이 매우 컸다. 여황제가 등장을 함으로써 성모가 오늘날의 에베소 지역에서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전설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성모상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서유럽 쪽으로 많이 퍼져가지고 성모 숭배 사상도 일어나게 되는 그를 만들게 된 사람이 이레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비잔틴 제국 은 기본적으로 이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원래 이 로마 제국이 황제가 절대 권력이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로마 제국 후반기로 오면서 점차 황제 권력이 강해졌었죠. 콘스탄티누스 1세 시절에는 황제 권력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그러다가 유스티니아스 때까지도 절대 권력 체제였었죠. 근데 그 이후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지방 총독이 황제가 되고 그다음에 군인에 의해서 황제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황제 권력이 약해지게 되고 또 원래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귀족이 강했거든요. 원로원 의원들이 상당히 힘이 강했고 그리고 새로 키워진 관료라는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비잔틴 제국은 귀족과 관료가 혼합돼서 유지되는 체제였는데 거기 이제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권력은 황제, 관료, 군대. 황제도 군대에서 많이 추대가 됐단 말이죠. 군대의 지지가 있지 않으면 황제 자리에 있기 어려웠기 때문에 황제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다. 특히 군대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다는 거죠. 특히 그 근위병, 근위 군단들이 의해서 황제가 세워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군대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쿠데타와 반란으로 황제가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헤라클리우스 같은 경우에도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총독이었는데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황제를 잡기도 하고 황제가 자주 바뀌었어요. 그래서 황제 권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그 관료 이런 사람들과 궁정신하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행정 조직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 그림에도 보면 황제가 있고 주변에 관료 그다음에 사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제와 관료들이 국가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이런 체제였던 거죠. 황제는 주로 군대에 의해서 세워지다 보니까 얼굴마담 또는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는 사령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던 거고 실제로는 이 관료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체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관료 중 하나가 환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궁정 행정의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게 환관이었어요. 환관이란 게 뭐죠? 거세된 남성이 궁으로 들어와가지고 많은 일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고요. 귀족들의 자제 중에서도 환관이 되었던 사례가 상당히 많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오스만 제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거세를 하고 궁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점차 승진해가지고 높은 자리까지 차지하는 그런 환관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비잔틴 제국은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 있었던 그 어떤 나라들보다 교육 수준이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때부터 삼학 사과라 해서 자유학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런 게 있다가 로마가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키케루라고 하는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죠. 그 시대에 인문학이라는 게 천명이 되고 귀족의 자제들한테
3학 사과를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문법, 수학, 논리학, 그리고 수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 같은 것들을 가르쳤는데 그 문화가 자연스럽게 비잔틴 제국으로 이어지게 되죠. 주변의 나라들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제국은 없었죠. 뭐 서로마 지역은 여전히 어려운 시절이었고 고대 지적 전통이 서유럽은 다 사라졌는데 비잔틴 제국에서는 모두 살아남아서 계승되었던 거고요. 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된 겁니다. 중세 시대에는 교육받은 사람들은 주로 성직자들만 교육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비잔틴 제국에서는 재능 있는 남자는 모두 고등교육을 시켰다. 예를 들면 제국의 학생들은 일리아드를 완독을 해야만 했던, 물론 모든 남자가 아니죠. 시민들이죠. 일정 재산을 가진 집안의 남자들은 고등교육을 시켰던 로마 제국의 전통이 비잔틴 제국에서도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환으로 그리스어 소문자가 발명이 됩니다. 라틴어에서도 8세기 이전까지는 소문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9세기경에 이 소문자가 만들어지면서 필사가 쉬워졌죠. 주로 8세기, 9세기에 양피지에 필사를 많이 했는데 그 필사를 위해서 소문자도 만들어지고 필기체도 만들어지죠. 이때부터 이런 필사가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고대부터 내려오던 유클리드와 프톨레마이오스 등 파피루스 문서들이 양피지로 옮겨져 기록되게 되고요. 단원의 제목, 구두점, 외주 등의 편집 기술이 도입됩니다. 그 전까지는 띄어쓰기도 없었고 단원도 없었어요. 뭐 문서 제목 이런 것도 없었고 책 제목도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이 있지만 지금 마태복음, 누가복음 같은 게 있잖아. 제목 있잖아요. 근데 이 제목이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이때 붙인 겁니다. 없으니까 불편하잖아요. 몇 장 몇 절 이런 것도 다 후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붙이게 된 건데 9세기경부터 비잔틴 제국에 이런 문해 부분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외부인도 지금 콘스탄티노플에 많이 살게 됩니다. 주로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왔겠죠. 콘스탄티노플에는 귀족과 시민들이 원래 지배층들이 있는 거고 외부인들이 와서 상업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상업활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도 많이 있었겠죠. 유럽인도 있을 거고 유대인도 있을 거고 아마도 콘스탄티노플에는 시너고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사진은 베네치아에 있는 시너고구예요. 지금도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와서 사는 집단 거주지도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다민족들이 많이 방문했다는 겁니다. 또 이 상업 활동을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비잔틴 제국은 군대를 용병들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테마 제도라 그래서 각 지역의 병롱일치 제도의 군사 조직도 있었지만 주력 부대는 주로 용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인, 루스인, 스칸디나비아인, 앵글로색슨인, 독일인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용병으로 많이 싸웠다고 하는 거죠. 카탈루냐인, 아르메니아인 같은, 아르메니아는 오늘날 아나톨리아 반도 동부에 많이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용병으로서 주요 도시에 머물렀다고 하는 거죠. 콘스탄티노플, 데살로니카, 에페소스 같은 항구가 있는 해군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용병들이 많이 주둔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하랄드 하르드라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1034년 노르웨이 왕이었던 하랄드 하스트라다, 말하는 바이킹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서쪽으로 가면 잉글랜드나 프랑스, 노르망디 쪽으로 갔던 거고, 동쪽으로 가면 이렇게 강을 타고 쭉 내려와서 루스라고 하는 사람들에서 러시아란 나라 세우게 되고 그랬는데, 하랄드 하스트라다는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300명의 전사와 함께 쌍두독기로 무장을 해가지고 흑해를 내려와서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용병으로 근무를 했던 겁니다. 바랑기아 근위대에서 10년간 복무를 합니다. 그러다가 시칠리아 원정에도 참여해요. 원래 시칠리아가 비잔틴 제국의 영역이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아랍의 공격이 당해가지고 그 사라센에 점령이 되잖아요. 그런 당시에 한창 싸울 때 시칠리아 원정도 참여를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스칸디나비아, 앵글리스슨 쪽의 용병들 같은 사람들도 콘스탄티노플로 죽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용병으로 쓸 수 있는 나라가 사실 이 비잔틴 제국이었다는 거죠. 유럽 쪽에 먹고 살기 힘든 남자들이 콘스탄티노플에 가가지고 용병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군대를 가면 죽을 확률도 있지만 밥을 굶지 않잖아요. 밥을 주기 때문에 군대라는 게 이 고대에는 가장 좋은 직장이죠. 그래서 이런 용병들이 많이 활약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9세기, 10세기부터 베네치아인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992년에 황제 바실리우스가 베네치아 상인의 배에만 기본 세금을 30솔리두스에서 17솔리두스 감해줍니다. 여기 콘스탄티누의 지도인데 여기가 금강만이거든요. 여기가 항구예요. 이 항구에 들어올 때 베네치아 사람들 배에다가 세금을 내게 되는데 세금을 감면해 줬다라는 거죠. 그럼 왜 베네치아의 배에만 감면 혜택을 줬냐면 아드리아 해를 넘어서 이탈리아 남부로 군대를 수송할 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탈리아 남부도 비잔틴 제국의 영역인데 거기를 방어를 하려면 군대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비잔틴 제국도 해군이 그렇게 강하지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네치아의 상선이자 해군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세금을 감면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베네치아 해군과 상인의 유연성이 매우 뛰어났고 지리에도 밝았고 싸움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베네치아 상인들한테 특혜를 줘가지고 도움을 얻기 시작함으로써부터 이 베네치아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네치아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오늘날로 보면 베네치아가 이렇게 섬이 있잖아요. 석호 안에 베네치아란 도시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대략 5세기경부터 여기 롬바르디아에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오니까 여기 살던 사람들이 이 바닷가에 섬으로 가서 피난을 갔던 겁니다. 그래서 옹기종기 모여 살았는데 800년경에 프랑크족이 여기를 침공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살던 여기 마라모코 같은 데가 원래 수도였는데 여기 살던 사람들이 오늘날의 베니스 섬이 있는 여기로 피난을 갑니다. 그러면서 프랑크족을 물리쳐요. 그때부터 서기 800년경부터 오늘날의 베네치아 본섬이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점차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데 이 베네치아는 기본적으로 비잔틴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속국처럼 운영이 됐습니다. 비잔틴 제국이 이렇게 넓은 분홍색 영역을 차지하고 있을 때 요 옆에 라벤나라는 곳이 원래 비잔틴 제국의 서로마 총독부가 있던 곳이죠. 그래서 베네치아나 로마 그리고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까지 이 비잔틴 제국의 영역이었던 그 시절에 이 베네치아는 비잔틴 제국으로 속국으로서 운영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8세기, 9세기부터 이 섬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점차 도시가 바다 위에 있던 그 모래톱 같은 데다가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거죠. 오늘날에 보면 150개가 넘는 섬이 있고 180개에 가까운 운하가 있고 410개 다리로 구성됐다. 그럼 그 섬을 어떻게 도시를 만들었냐면 그래 모래톱 내는 뻘 위에다가 말뚝을 박아요. 나무 말뚝을 엄청나게 많이 박고 그 위에 돌을 얹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도시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무 말뚝을 깊이 박는 거죠. 나무 말뚝을 이렇게 깊이 박고 그 위에 돌을 쌓고 벽돌을 쌓고 기반을 다진 다음에 그 위에 집을 짓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던 거죠. 지금 베네치아는 섬 밑에 엄청나게 많은 나무 말뚝들이 박혀 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중간중간에 이제 광장을 만들었는데 그 광장에 우물도 이렇게 만들죠. 베네치아는 기본적으로 섬이니까 물이 부족했단 말이죠. 빗물을 받아가지고 우물을 썼는데 빗물을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물을 만들어서 비가 내리면 빗물이 이렇게 모래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모래를 거쳐서 정화가 된 다음에 밑에 고여요. 그럼 가운데 우물이 있어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퍼내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했던 거죠. 오늘 도제가 살았던 두칼레 궁전에 보면 이런 우물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우물로 쓰이지 않지만 이런 우물 흔적이 지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9세기경에는 성 마르코의 유해를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성 마르코를 수호성으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베네치아가 보면 날개 달린 사자가 성 마르코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날개 달린 사자를 수호성인으로 삼고 이렇게 나라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지금 알렉산드리아에서 바구니에다가 성 마르코의 유해를 실어왔던 이 그림이 지금 산마르코 성당의 정면에 이 그림이 있거든요. 모자이크 그림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베네치아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네치아가 여기 있었죠. 여기 있던 베네치아가 제국과의 어떤 관계를 했냐면 비잔틴 제국은 이 베네치아의 보호국, 군사적 보호, 정치적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베네치아는 아주 작은 도시국가일 뿐이니까 상업활동을 주로 하는 도시국가니까 보호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베네치아는 이 제국한테 상업적 이익을 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네치아는 서부 유럽 그래서 상인들이 와서 물건을 팔면 베네치아가 뭐 목재, 밀, 소금, 포도주, 곡물, 유류제품 같은 것들을 배에다가 싣고 요 길을 따라서 콘스탄티노폴까지 가는 거죠.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내리고 또 북방으로 가가지고 흑해, 아조프의 지역에서 노예 같은
같은 것들을 사다가 콘스탄티노플 오게 되고,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크레타와 키프로스를 거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가게 됩니다. 베네치아가 가장 많이 거래했던 게 노예예요. 아랍 제국이 가장 필요했던 게 노예거든요. 기본적으로 아랍 제국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니까 또 군인도 많이 활용을 했었고, 그래서 노예를 많이 베네치아가 거래를 했었고, 또 알렉산드리아나 아니면 안티오크 같은 동방에서 온 향신료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귀금속 이런 것들을 획득을 해가지고 그걸 콘스탄티노플에 팔기도 하고, 아니면 베네치아에 가지고 돌아오면 여기서 향신료가 유럽에서 또 사가는, 뭐 이런 식으로 제국과 베네치아는 서로 공생관계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비잔틴 제국의 문화가 베네치아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성당 같은 경우에는 아야소피아를 모델로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제국의 기술자들이 모자이크를 들여오죠. 그래서 산마르코 성당 안에 보면 이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콘 모자이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서쪽 청동문은 제국에서 직접 가져온 걸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 성당은 12세기에 지어졌는데요. 자연스럽게 12세기에 비잔틴 제국의 건축 기술들이 들어와서 이 성당을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베네치아는 기본적으로 상업 국가니까 상업을 하려면 당연히 군사력이 강해야 가능하니까, 그래서 제국은 이 베네치아의 해군과 협력을 통해서 외무부의 직접 통제를 받는 최애국 대우를 통해서 군사 원조를 하게 되고, 베네치아의 해군이 제국의 함대를 지원하는 대가로 베네치아 상인들한테 특혜, 아까 세금을 싸게 해줬다 그랬잖아요. 특혜를 제공하게 되고, 골든혼 부근에 베네치아에 거류지하고 상품 저장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다는 거죠. 물론 제노바 상인들도 와서 활약을 하긴 했는데, 콘스탄티노플에 가장 많이 활약한 상인들은 베네치아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